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동역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4장, 질점의 운동역학 중에서도 바로 일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동역학이라고 하면 보통 복잡한 수식과 미분, 척분부터 떠올리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귀여운 캐릭터가 열고 있는 저 도구 상자처럼 복잡하게 얽힌 물체의 운동을 아주 우아하고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속도를 구하느라 쩔쩔맬 필요 없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마법 같은 역학의 도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동역학 공작소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이곳 동역학 공작소에서 오늘 다룰 워크숍 메뉴를 소개합니다. 전체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1의 개념, 두 번째로 일과 에너지 원리, 세 번째로 일률과 효율, 네 번째로 에너지와 보존력,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총 5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첫 번째 1의 개념과 두 번째 일과 에너지 원리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준비된 실전 문제 해결까지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있는 우리 캐릭터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테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것을 밀고 고생하면 무조건 물리적으로도 일을 많이 한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노동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캐릭터가 엄청난 힘을 주며 집채만 한 바위를 밀고 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은 아주 힘들고 에너지를 썼겠지만 우리 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처럼 비록 작은 힘을 주었더라도 물체가 실제로 이동했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엄청난 힘을 주어도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물리학적 일은 숫자 0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을 정확한 수식으로 어떻게 정의할까요? 일은 기호 U 또는 W로 표기하는데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아주 직관적인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조건 1번, 물체의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조건 2번, 물체가 그 힘의 방향을 따라서 변이만큼 이동해야 합니다. 힘과 이동거리 중 어느 하나라도 숫자 0이라면 1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줄 또는 뉴턴미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1줄이라는 단위는 1뉴턴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힘과 거리의 시너지 효과가 바로 1이라는 것을 수식과 단위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1의 부호입니다. 1의 방향과 부호를 결정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1, 즉 플러스 1은 언제 발생할까요? 바로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완전히 같을 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투수가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과 공이 앞으로 날아가는 이동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보면 힘과 이동 방향 사이의 각도 세타가 0도이므로 코사인 0도는 1이 되어 1은 플러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양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물체의 에너지를 주입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받았으니 물체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밀어주는 힘이 물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반대로 음의 1, 즉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언제 마이너스가 될까요?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정반대일 때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야구 포수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아오는 공의 이동 방향은 포수 쪽이지만 포수는 공을 멈추기 위해 공이 날아오는 반대 방향으로 글러브를 통해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각도 세타는 180도가 됩니다.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1은 마이너스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음의 1이 작용하는 것은 물체로부터 에너지를 빼앗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긴 물체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속도가 점차 느려지다가 결국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계산 결과가 0이 되는 아주 특별하고 주의해야 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무조건 숫자 0입니다. 무거운 짐을 손에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짐을 위쪽 방향으로 받쳐드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입니다. 위쪽을 향하는 힘과 수평 방향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90도 직각을 이룹니다. 공식에 대입해보면 각도 세타가 90도이고 코사인 90도는 숫자 0이 되므로 곱셈의 결과인 1도 0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팔이 아프게 위로 힘을 써도 물체가 옆으로 가는 운동 방향으로는 1%도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학적 관점에서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체가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체가 굽은 길을 따라 이동하거나 힘을 비스듬하게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를 계산할까요? 핵심은 전체 힘의 크기가 아니라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만을 골라내서 곱해주는 것입니다. 비스듬한 힘 F가 있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여 이동 방향 성분만 추출합니다. 만약 힘의 크기와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복잡한 곡선 경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체 구간을 아주 미세한 변이 구간으로 잘게 쪼개어 생각합니다. 이른 이동 방향 성분의 힘과 아주 작은 미소 변이를 곱한 뒤 경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더해주는 적분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1의 기본 개념을 마스터했으니 이제 동역학 문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 단골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른바 동역학 공작소의 3대 힘도구입니다. 실전 역학 문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일의 계산은 중력, 탄성력, 그리고 마찰력이라는 이 세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이 세 가지 힘이 각각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힘이 현재 상황에서 물체를 돕는 양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는 음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 세 가지 힘의 특징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나중 높이에서 처음 높이를 뺀 값입니다. 부호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물체를 공중으로 위를 향해 들어 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체의 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지구의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중력은 방해꾼 역할을 하여 마이너스 음의 일을 합니다. 반대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같으므로 플러스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물체가 바닥과 나란하게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면 높이 변화가 없죠. 이럴 때 중력의 한 일은 무조건 숫자 0입니다. 높이가 변할 때만 중력의 일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용수철의 힘, 즉 탄성력의 한 일입니다. 용수철은 정말 고집이 센 친구입니다. 모양이 변형되었을 때 무조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포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탄성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괄호 열고 나중 변형 길이의 제곱에서 처음 변형 길이의 제곱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맨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우리가 스프링을 억지로 압축시키든 반대로 길게 느리든 간에 용수철은 항상 우리가 주는 작용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합니다. 즉,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 탄성력은 항상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질점에 하는 일은 언제나 예외 없이 마이너스 음의 값이 됩니다. 세 번째 도구, 모든 운동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마찰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운동 마찰 계수 미우 곱하기 수직 항력 n 곱하기 이동 거리 s입니다. 마찰력은 언제나 예외 없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마찰력에 의한 1 역시 항상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집니다. 마찰력은 단순히 물체를 느려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형태로 변환시켜 공기 중으로 영원히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되돌릴 수 없는 힘을 우리는 비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중력이나 탄성력과는 달리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이 마찰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일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근본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식의 양변에 아주 작은 미소 변이 dr을 곱하고 적분 기호를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수학적 마법이 펼쳐집니다. 공식의 좌변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열심히 배운 바로 그 일의 개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의 가속도항은 척분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로 정리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우변의 결과물을 운동 에너지 기호 T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 일과 에너지는 애초에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 셈입니다. 뉴턴 법칙의 변신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이번 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스터 키인 일과 에너지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초기 운동 에너지 T1 더하기 모든 힘이 한 일의 총합은 최종 운동 에너지 T2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에 새롭게 번 돈이나 쓴 돈을 합치면 현재의 잔고가 되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리가 수많은 역학 문제에서 중요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 방식처럼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시간을 변수로 복잡한 적분 방정식을 풀며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물체가 출발한 처음 상태와 도착한 끝 상태의 위치나 속도 정보만 안다면 그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미지수인 속도를 단번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단일 물체를 넘어 도르래나 끈으로 여러 개의 물체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질점계 시스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각각의 물체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시스템 전체의 초기 에너지를 모두 더하고 시스템 외부에서 가해진 일의 총합을 더하면 시스템 전체의 최종 에너지 합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시스템 내부의 힘입니다. 물체끼리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실의 장력 같은 내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 내력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한 물체가 양의 일을 하면 연결된 다른 물체는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음의 일을 받기 때문에 내력이 한 일의 총합은 언제나 서로 상쇄되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단순해집니다. 이제 모든 이론을 마쳤습니다. 실전 문제에 돌입하기 전 어떤 문제든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3단계 마스터 플랜을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수직항력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Y축 방향의 힘의 평형 공식을 이용하여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부터 구해야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모든 힘이 한 일의 총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중력, 탄성력, 마찰력이 각각 한 일을 이동 경로에 맞게 계산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주의 깊게 살펴서 모두 합산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마법의 공식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초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1의 총합은 최종 운동 에너지 공식의 1단계와 2단계에서 구한 값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묻고자 하는 속도나 거리가 마법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활용해 첫 번째 워크숍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친 빗면을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자 문제입니다. 10도 기울어진 경사면 위에서 질량 60kg짜리 상자가 처음부터 초당 10m의 꽤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빗면은 매끄럽지 않고 거칠며 운동 마찰 계수는 0.3입니다. 상자가 빗면을 따라 총 15m를 이동하여 B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마찰을 이겨내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지 아니면 느려졌을지 그 최종 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잘 정리해보면 질량은 60, 각도는 10도, 초기 속도는 10, 이동 거리는 15, 마찰 계수는 0.3입니다. 배운 3단계 플랜에 따라 차근차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풀이의 1단계, 자유물체도를 분석하여 수직항력을 구해봅시다. 상자는 빗면 위아래로 튀어오르지 않으므로 Y축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직항력은 중력의 코사인 성분과 같으며 계산해보면 약 579.66N이 나옵니다. 2단계는 1의 총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력이 한 일은 상자가 내려가고 있으므로 이동 방향과 같아 플러스입니다. 중력 4인 성분의 15m를 곱하면 플러스 1533줄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찰 계수 0.3의 수직항력과 이동거리 15m를 곱하면 마이너스 2608.4줄이 나옵니다.
두 일을 더해 총합을 내보면 전체 일은 마이너스 1075.4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자는 내려가면서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에너지 보존 공식의 숫자를 대입할 차례입니다. 초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60 곱하기 초기 속도 10의 제곱이므로 3000줄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3000줄 더하기 마이너스 1075.4줄은 나중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최종 속도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1924.6이 되고 이를 30으로 나누어 루트를 씌우면 최종 속도는 초당 8.2m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속도가 10이었는데 도착해보니 8.2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중력이 상자를 아래로 끌어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표면의 마찰력이 에너지를 더 크게 깎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라는 비보존력의 위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제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 예제는 복잡해 보이는 도르래와 연결된 질점계 문제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5kg짜리 무거운 A 블록이 아래로 1m 쿵하고 떨어질 때 실로 연결된 가벼운 2kg짜리 B 블록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물체가 실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임이 서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절대 종속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A가 움직이면 B도 강제로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에너지 공식을 쓰기 전에 도르래와 실의 길이를 분석하여 두 물체의 변이와 속도가 어떤 비율로 얽혀 있는지 그 관계식부터 파악해내는 것이 이번 문제 풀이의 첫 번째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속 운동의 구속 조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전체 실의 길이를 방정식으로 세워보면 왼쪽 A 블록이 매달린 실 한 가닥의 길이 더하기 오른쪽 B 블록을 감싸고 있는 실 두 가닥의 길이를 합한 것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이 길이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 관계식이 튀어나옵니다. 미분 결과 TSA 더하기 2배의 TSB는 0이 됩니다. 즉 A 블록이 1m 내려가면 B 블록은 위로 0.5m 끌려 올라가야만 실의 길이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속도로 치환하면 A의 속도는 B의 속도 방향과 반대이며 크기는 B의 2배라는 뜻입니다. B 블록의 속도를 미지수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 고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실의 장력은 내부 힘이므로 무시하고 오직 바깥에서 작용하는 중력만 고려합니다. A 블록은 1m 아래로 내려감으로 양의 일을 하고 B 블록은 0.5m 위로 끌려 올라감으로 음의 일을 합니다. 두 중력의 일을 합산하면 전체 시스템에 가해진 1의 총합은 플러스 39.24줄이 됩니다. 처음엔 정지 상태였으므로 초기 에너지는 0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0 더하기 1의 총합 39.24는 A와 B의 나중 운동 에너지 합과 같습니다. 앞서 구한 속도 관계식을 대입해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최종적으로 A 블록의 속도는 초당 3.78m, B 블록의 속도는 초당 1.89m라는 정답을 우아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전 문제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3대 힘인 중력, 마찰력, 탄성력이 한 문제에 모두 등장합니다. 질량 40kg의 상자가 30도 각도의 거친 경사면을 초기 속도 초당 4m로 질주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자는 1m를 미끄러져 내려간 후 튼튼한 용수철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자가 용수철을 쾅하고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이 최대 몇 미터나 압축될 것인지를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마찰 계수도 있고 용수철의 탄성 계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힘이 3개나 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운 3단계 마스터 플랜을 순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이 복잡한 문제도 마치 퍼즐을 맞추듯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 이 문제에서 90%의 학생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철이 압축되는 거리인 XS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자가 미끄러진 총 이동 거리를 얼마로 두어야 할까요? 흔히 용수철에 닿기 전인 1m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XS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찰력과 중력은 상자가 출발한 순간부터 용수철을 압축시키며 완전히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세울 때 중력과 마찰력의 전체 이동 거리는 반드시 1 더하기 XS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탄성력은 상자가 용수철에 닿은 이후인 XS 구간에서만 일을 하므로 변형 거리를 XS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 거리의 차이만 명확히 구분하면 문제는 거의 풀린 셈입니다. 변이의 함정을 피했다면 이제 기계적인 계산만 남았습니다. 에너지 보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봅니다.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의 1 더하기 마찰력의 1 더하기 탄성력의 1을 모두 합친 것은 최종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숫자의 0과 같습니다. 1 더하기 XS와 XS의 제곱이 섞여 있는 이 복잡한 긴 수식을 XS에 대하여 차분하게 묶어서 정리해주면 5000 곱하기 XS의 제곱 마이너스 94.25 곱하기 XS 마이너스 414.25는 0이라는 아주 깔끔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도출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친숙한 근해 공식을 적용하여 양수회를 구해주면 정답은 0.2974m가 나옵니다. 즉, 빠르게 질주하던 이 상자는 용수철을 약 30cm 정도 압축시키고 멈춰 서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동역학 워크숍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문제, 공장 컨베이어 벨트 낙하 상자입니다. 10kg의 상자가 수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초당 1m의 속도로 오다가 A 지점에서 45도 기울어진 거친 미끄럼틀을 만나 총 5m 길이를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아래 B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녹색 수레에 떨어지게 됩니다. 수레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상자의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상자가 미끄럼틀에 진입하는 첫 순간 정지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의 관성에 의해 이미 초당 1m의 초기 속도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초기 운동 에너지를 빼먹지 않는 것이 이번 피날레의 핵심 관건입니다.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해답을 도출해봅시다. 첫째, 자유물체도를 그려 수직 항력을 구하면 약 69.36N이 됩니다. 둘째, 5m를 미끄러지는 동안 1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중력의 1은 떨어지는 방향이므로 플러스 346.78줄, 마찰력의 1은 저항이므로 마이너스 104.4줄입니다. 두 일을 더하면 이 구간 동안 외부 힘이 상자에 해준 알짜 1은 플러스 242.74줄이 됩니다. 셋째, 에너지 공식에 대입합니다. 초당 1m로 달리던 처음 운동 에너지 5줄에다가 방금 구한 전체 242.74줄을 더하면 247.74줄이 되고 이것이 바로 B 지점에서의 최종 운동 에너지입니다. 식을 풀어 속도를 구해주면 최종 속도는 초당 7.4m가 나옵니다. 초기 에너지만 잊지 않는다면 무척 명쾌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일과 에너지의 핵심 내용을 한 장의 매트릭스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시면 동역학 시험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중력은 높이가 내려가면 플러스, 올라가면 마이너스의 1을 합니다. 탄성력은 스프링이 원래 길이에서 변형되는 동안 무조건 마이너스의 1을 하며 대표적인 보건력입니다. 마찰력 역시 물체의 운동을 끈질기게 방해하므로 무조건 마이너스의 1을 하고 소중한 역학 에너지를 열로 날려버리는 얄미운 비보존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체를 받쳐주기만 하는 수직항력이나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이 0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동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천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A+를 지켜줄 동역학 생존 가이드, 흔한 실수 주의보 3가지를 발령합니다. 첫째, 수직항력을 무턱대고 중력과 같다고 외우지 마십시오. 빗면이거나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새로 세워서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물체의 초기 속도를 무심코 0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지문의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라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는지 2번, 3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수철 문제에서 질점 전체의 이동거리와 용수철 자체의 변형거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구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3가지 함정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가속도 적분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일과 에너지라는 우아한 무기로 동역학을 완벽히 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